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말 말 그대로 초미의 관심은 목요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금리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 물론 대출을 많이 갖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발 좀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 또 기업인들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저축을 갖고 계시다. 또 무주택자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아직 집이 없고 좀 집값이 더 조정됐으면 좋겠다. 뭐 하시는 분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 뭐 금리 왜 인하하는지 모르겠다. 금리 더 높은 금리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관계를 놓고는 분명히 첨예하게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특정 이해관계 입장에서 분석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 지금 어떤 결정이 내릴지 뭐 그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한국은행은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보면서 결정할 것인지 의견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현재 금리를 4.75%까지 인하한 상태고 한국은 3.25%로 지난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이번에 단행할 것인가? 11월 마지막 주죠.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11월 금리 결정이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회라고 본다면 그러면 12월에는 금리 결정을 위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이 더 쏠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결정을 할 것인지 요약을 해보겠는데 마침 IMF에서 이번에 연례협의회를 했어요. 그 연례협의회에서 IMF가 한국 경제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 연례협의회 결과 그 발표문을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인쇄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쇄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표지만 앞에 제시했고요. 이 연례협의회 그 협의문 발표문에서 핵심이 되는 문구를 몇 개만 제가 따왔거든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024년 경제의 경우에는 2.2% 정도 성장할 것이다. 종전에 IMF는 한국 경제를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어, 이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강하게 유지되면서 2.2% 정도의 성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while 반면에 partially offset 그러니까 상쇄됐다. 그러니까 외수 수출 부문은 괜찮았다. 왜? 반도체 부문의 수출 때문에 수출 부문은 괜찮았지만 domestic demand 그러니까 내수 경제 같은 경우는 weak recovery 굉장히 미약한 회복세. 내수 경제는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수 경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2%로 전망한다. 이 부분이 올해 경제고요. 그 다음 문단이 2025년 경제는 2.0%로 전망한다. 2.0%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부합한다. 자, 이것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딱 한 달 전입니다. 딱 한 달 전에 IMF는 저도 여러분께 채널을 통해서도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한국 경제를 2.5%로 전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동안 한국 경제를
0.3% 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경제를. 이건 정말 큰 폭의 하향 조정입니다. 그만큼 내수 경제는 회복이 안 되고 있었는데 외수, 수출 부문의 회복세가 상당 부분 견인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수출도 딱히 어 그 회복세가 크게 견인하지 못한다라고 진단을 한 거고, 또 내년 경제도 2.2%로 전망했는데 그것도 좀 어렵다. 2.0%다. 사실 2.0%가 우리나라의 딱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인데, 그러면 2.0%는 이 KDI의 전망치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 조금 더 나쁘면 1%대 성장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만에 하나 조금 상방 압력이 더 작용하면 뭐 2.12%로 갈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좀 부정적인 압력들이 더 작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대대적으로 상반기 초반부터, 그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25년 상반기 초반부터 관세 전쟁을 만약에 시작한다. 그리고 그 관세 대상이 우리나라도 대상이 된다. 그러면 수출 동력은 더 꺾이고, 그럼 세계적으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가고, 그럼 우리나라의 수출길은 더 막히고, 이런 일들이 야기된다 그러면 2%는 크게 어 이게 2%를 보장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의견을 드린다면, 이게 제 전망입니다. 제 2025년 경제 전망서에서, 그러니까 올해 경제가 2.2%고, 그럼 내년 경제를 저는 1.9%로 전망을 이미 했었거든요. 그럼 사실 1.9%가 거의, 어, 제가 지난 9월에 전망했을 때마다 해도 좀 부정적인 전망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었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립적인 전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 23년, 24년, 25년 경제 성장률을 쭉 그냥 단순 평균하면 22년부터 25년까지의 성장률이 1.9%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2년부터 25년까지 2%가 안 되는 기저효과를 상쇄시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 기로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경기가 부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수마저 뒷받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그러니까 외수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다. 그러면 우리 경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IMF는 뭐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 발표문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뭐라고 했냐면, 자,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정리를 했거든요. 그대로 제가 옮겨 적은 겁니다.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While inflation is around the Bank of Korea's target of 2%,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에 거의 근접해 가는 동안, gradual monetary policy normalization,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점진적인 점진적인 통화 정책의 normalization, 정상화죠, 정상화.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 나가는 것. 이것을 제가 피벗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점진적인 통화 정책 정상화가 seems, 아마도 적당해 보인다. 뭐 하기에? 지금과 같은 이런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에. 이런 불확실성을 당면한 한국 경제로서 어 적당히 어쨌든 경기 부양적으로, 그리고 IMF의 진단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IMF의 진단상으로는 어쨌든 중립금리를, KDI도 그렇고 중립금리를 2.5% 정도로 본다고 해요.
그러면 3.5에서 2.5%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건 이것은 이것은 국립금리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것, 경기 부양적인 금리 인하도 아니라는 거, 완화적 통화 정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높은 금리라는 거죠. 2.5% 밑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여정이 경기 부양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2%고 내년이 보세요. 전망치로 보면 내년이 경제 성장률도 2%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은 이미 2%를 밑돌고 있어요. 근데 금리만 2%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것은 과도한 내수 부진을 더 추가적으로 야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IMF의 경고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KDI하고 IMF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매우 유사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내수 침체를 더 걱정하는 기조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가지고 왔는데 targeted policy efforts.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targeted policy. 통화 정책은 targeted policy가 아닙니다. 통화 정책은 어떤 특정 타겟을 명확히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통화 정책은 자, 그냥 일단은 이 부분을 읽어 드리고 먼저 갈게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나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은 타겟티드 팔러시가 가능해요. 그런 표적을 명확히 하는 정책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 관련 그런 금융 위험들 그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취약계층들의 어떤 당면한 위험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런 종류의 제안들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통화 정책은 뭐라고 했어요? 비와 같다. 날씨와 같다. 그러니까 이 화분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 화분은 물이 더 필요해요. 이쪽 화분은 물이 넘쳐요. 그럼 통화 정책은 비를 내려줄지 말지만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화분은 물이 더 필요하니까 물 내려주세요. 어떤 화분은 물을 그만 주세요. 그럼 어떤 화분을 위해서 비를 더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특정 이해관계 입장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해관계자는 금리를 인하해 주세요. 어떤 이해관계자는 금리를 더 올려주세요. 어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결정을 합니까? 통화 정책은 특정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체 이해관계자들을 썸했을 때 그래도 덜 충격이 되는 비를 내렸을 때 충격이 올 비를 더 줬을 때 물이 넘쳐나는 화분이 이미 3 개가 있고 물이 부족한 화분이 5 개가 있다. 그러면 물을 더 줬을 때 물이 넘쳐나는 화분 3 개는 만약에 죽어요. 근데 5 개의 화분은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더 안 주면 죽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비를 내려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5 개의 화분을 살리기 위해서. 3 개의 화분이 죽더라도. 반대로 5 개의 화분이 물이 넘쳐나요. 3 개의 화분은 물이 부족해요. 그러면 비를 안 줘야 돼요. 5 개의 화분을 살리기 위해서. 3 개의 화분은 물을 안 줌으로써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 썸을 했을 때 토탈리티를 고려했을 때 상처가 덜 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피해가 가는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 압력이 될 수는 있어요.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루고려하는 게 통화 정책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한 IMF가 지적한 건 뭐예요? targeted policy.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화 정책은 어쨌든 "물이 부족한 화분이 더 많으니 물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 근데 물이 넘쳐나는 화분 3 개가 있으니 그것은 타겟티드 팔러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야 "저 물이 넘쳐나는 화분에게 지금 배수구를 마련하라." 그리고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 "너 뭐 하냐. 스트레스 DSR 3 단계를 적용해라." 예를 들면 금융 규제를 더 단행하라. DTI, LTV를 더 확대 적용하라. 가계부채 더 늘어나지 않도록,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더 추가적인 금융 규제를 마련하라. 라는 겁니다. 이건 이거대로 하더라도 왜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게 만드냐라는, 이런, 제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라고 두 가지를 구분해 놓고 본다면 재정 정책이 소위 타겟티드 팔러스예요. 왜냐하면 어 물이 부족한 화분만 물을 더 주거나 물이 넘쳐나는 화분만 물을 빼줄 수 있는 게 재정 정책이거든요. 그걸 지적한 겁니다. 또 이쯤에서 분명 어떤 분들은 "IMF가 뭘 하느냐. 어?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더 잘한다. 한국의 경제 관련 연구기관들이 더 잘한다." 한국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웬만한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를 IMF 이코노미스트보다 더 잘 압니다. 저도 잘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 삼성전자에 강의하고 삼성전자에 재원을 합니다. 경영 전략 재원을 합니다. 삼성 SDI에 가서 SDI 사업에 관한 제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교보생명에 가서 보험 산업에 관한 경영 전략 제언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어떤 특정 산업에 그 20년 30년 계셨던 분보다 설마 반도체를 더 잘할까요? 설마 그 배터리 산업을 더 잘할까요? 설마 그 보험업을 더 잘할, 그게 아니에요. 외부자 시각에서, 3자 시각에서 이 해당 기업이 이 산업 섹터에서 3자 시각의 관점에서 도 평가를 받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해당 영역에서는 3자 시각에서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한 20년 전인가도 삼성전자에 그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에어컨이나 그 각 제품별 수요 예측 연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그걸 못 하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IMF라는 이 기관의 의미는 소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 국제 기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다른 이 회원국들에 대한 그 자문의 역할, 예, 컨설팅 기구로서의 역할, 국가 컨설팅 기구로서의 역할을 또 수행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IMF가 지적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IMF가 보는 관점도 중요하게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할지, 물론 저는 목요일 날 한국은행의 판단, 주로 이런 5-6 가지 정도의 고려 요소들을 가지고 한국은행은 결정하여 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 결정 결과를 가지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또 의견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오늘 나름대로 한국은행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기구예요.
물가 안정 목표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가 2%예요. 지금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밑돌았습니다. 1.6, 1.3%로 밑돌았습니다. 더 중요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1.8%예요. 사실 근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한번 꺾이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런 면에서 물가 상승률을 사실 지금 1.3 그리고 근원 물가가 1.8%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기준금리가 3.25%를 유지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물가 안정 진단이라는 관점에서는 판단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물가 안정 상황이 사실 버스 떠난 수준으로 2%를 밑돌고 있는 그 과정은 왜 온 것이다? 바로 경기 안정 상황. 두 번째 목표,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예요. 보시는 것처럼 민간 소비가 가장 대표적인데 민간 소비가 너무 부진해서입니다. 민간 소비 부진에 따른 어 바로 어 이 물가 상승률의 둔화입니다. 물론 금리를 인하한다고 소비로 이어지겠습니까? 금리 인하하면 어 부동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겠지만 부동산으로 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바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보다는 기업이 먼저 반응해요. 원래. 기업이 먼저 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으로 연결이 되면 기업이 설비 투자로 연결이 되고 그것은 고용 증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결국은 고용이 회복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그게 또 소비로 연결되는 경기 선순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안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바로 소비로 연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경기 안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경기가 지금 불안하니까 내수 경기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라고 고려할 만한 요인입니다. 그럼 이런 두 가지 요인을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둔다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어쩌면 IMF나 KDI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요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은 금융 안정 부분이에요. 한국은행이 이 부분을 좀 우려하죠. 금융 안정에 불안을 가져올 요인으로서 하나가 부동산이고 하나가 가계부채인데 이 부동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그죠? 9월, 10월에 둔화되기 시작했고 또 가계부채 증가세도 주춤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스트레스 DSR이 조금 더 1금융권에 집중을 해서 금융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2금융권, 카드 대출이라든가 또 보험이라든가 뭐 사금융까지 그런 영역의 저축은행 이런 영역에서의 연체율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어쩌면 이게 풍선 효과죠. 풍선 효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하고 있어서 금융 안정 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주춤해지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금융 안전 보세요. 부동산 가격 상승세의 둔화, 또 가계부채 증가세의 둔화, 그리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금융 안정 진단을 들여다봐도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리 인하가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고려하면 역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연 이 다섯 번째 요인이지 않을까.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요소 바로 어 환율이죠.
역시 11월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말 강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역시 트럼프 이펙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서도 1,400원대의 강달러 흐름, 그러니까 1,300원대 초반까지만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면, 이 정도만 움직인다면 그래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1,40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강달러 기조 속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했다가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환율이 1,500원 수준으로 가깝게 가면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외환 위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나 외환 건전성에 다소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으로서 은행으로서는 그런 책임을 가져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네 가지 앞의 요소들은 좀 어느 정도 상황이 금리 인하할 만한 상황이 됐다고 치더라도 이 다섯 번째 요인으로서는 금리 인하할 만한 상황은 어 이렇게 귀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결정을 했을 때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면 단연 이 다섯 번째 요인이다. 근데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행한다. 그렇다면 어 이 강달러 뉴노멀이라는 이 단어를 쓸 거라고 생각하고 1, 2, 3, 4 네 가지 요인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다. 강달러 뉴노멀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고 강달러 뉴노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한정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어쨌든 이 다섯 번째 입장만 다른 것이고 이것을 안고 강달러 뉴노멀을 안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인 고려 요인이라고 해볼까요? 기타 고려 요인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 번 남았어요. 그죠? 올해 안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여부는 모릅니다. 동결 가능성도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지만 그 여부는 어쨌든 어 역시 11월 말 12월 초에 발표되는 PCE 물가 또 12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과 CPI 데이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1월 28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마지막 금리 결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금리 결정이고 미국은 12월에 금리 결정이 한 번 또 남은 거예요. 그러면 12월이 없고 1월 16일, 내년 1월 16일에나 금리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뭐 바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1월 달에 또 금리 결정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사실 그로부터 너무 오래 금리 인하를 안 한 채 지속된다라는 판단도 기타 고려 요인으로서 고려해서 금리 인하 요인으로서 아마 이것을 표현은 안 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 부분도 기타 고려 요인으로서 한국은행의 금통위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어, 위원들은 회의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금통위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지만 저는 금리 결정 직후 즉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장표들이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께 제시되면서 금리 결정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금리 결정 결과는 이런 요인들의 중에서도
어떤 요인에 더 무게추를 두고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서 이번 주 목요일 대략 아침 10 시죠. 예. 9시 50 분에서 10시 사이 그 결정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더 한 주가 경제 공부하시는데 더 재밌게 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분석을 의견을 드려 봅니다. 자 끝으로 책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2025년 피벗의 시대,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대.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서 금리 인하의 시간을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특히 이 환율이라는 걸림돌을 맞이한 모습, 환율이 어떻게 고려될 것인가라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또 트럼프의 기환으로 인해서 이 강달러 현상이 야기됐고 그것이 또 이 피봇의 시대에 걸림돌로 작용한 모습까지 제가 박세익 전무님, 박정호 교수,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공조한 이 책도 함께 참조가 되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 30만 기념 어 라이브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 드릴 테니까 11월 11월이 아니죠. 12월 4일 밤 저녁이죠. 어 강의 더하기 치맥 파티에 참여하실 분 아마 한 15석 정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선착순 50 분인데 15석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고정 댓글에 링크에 예 관심 있으신 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예 찾아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